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정당론은 넓게 보면 크게 정당 조직론하고 정당 체계론으로 나눠진다는 것. 두 개는 확실히 운동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정당 조직은 체계처럼 바꿔가지고 뭐 다 네트워크로 바꾸겠다고 그러고, 정당 체계는 또 이게 체계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요구랑 조응하는 걸 넓혀서 이렇게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 오히려 정당 체계는 폐쇄적이고 정당 조직은 과도하게 개방적인 게, 우리는 정당 이론에 정반대로 반하는 개혁을 이제 계속 해온 문제를 여러 번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정당 조직에 대한 건데, 제가 하여튼 첫 시간부터 강조한 거지만, 정당은, 정당 조직이라고 하는 건 오르간이라고 하는 그 유기체적인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유기체는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바꾸면 어떤 유기체도 그거는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유기체의 변화는 서서히 바뀌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 그러나 체계는 와르르 바뀐다라는 것. 그건 균형을 전제로 한 그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정당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조직의 기본 원리고, 이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한다는 것만큼 인간사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변해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옛날 그거를 뭐 고집스럽게 하는데, 그건 스스로 나중에 와르르 변하게 되는 거지. 안 변하려니까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야만 안 변한다는 것. 정당도 똑같다는 것. 정당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게 정당 역사라는 것. 그렇게 정당은 나라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왜? 그 나라의 정당의 어떤 변화를 강제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은 나라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시기별로 다 다르다는 것. 정당의 유형에 따라서도 어떤 정당은 더 변하고 어떤 정당은 잘 안 변하고 하는, 또는 어떻게 변하고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앞선 나라들의 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100년 넘는 정당들,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200년 가까이 되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똑같이 안 변했다 이 얘기는 그 정당이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맞지만, 그 정당이 그렇게 안 변하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했기 때문에 안 변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정당 조직이 어떤 안 변하고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의 무슨 당직자 선출 방법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그거 알 수 없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에. 미국 늘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정당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 미국이요. 미국 주 안에도 그 비례대표제하는 주도 2개나 있고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류라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정말 모든 제도가 다 그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당 조직 관련돼서는 미국식이다 말하는 거 완전히 틀려요. 주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유럽도 다 정당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연구자라고 해서 정당 조직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가능해요, 쓰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재주로 그 무빙 타겟을 손으로 줘가지고 그걸 쓰겠어요. 그래서 정당 조직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나 또는 연형 모델은 있지만, 지금 변화되는 정당 모델을 놓고 어떻게 변화할 거를 예측하면서 무슨 정당 조직의 일반적 변화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민주당 내에서 정당 개혁을 말하는 분들의 문건을 보면, 어느 나라, 유럽이든 뭐든 다 어떤 방향으로 다 변한 듯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사실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건 완벽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별 정당을 연구하는 건 가치가 있지만, 정당 일반을 놓고 정당 조직의 변화를 말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 수많은 변화를 어떻게 그럼 이 좌표에다가 놔서 체계를 만들까? 이 연구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게 거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당 연구자라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건 정당은 한편에서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둔 정당의 어떤 압박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또 정당은 민주주의라면 복수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하고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변화되는 압박을 받아요. 이 경쟁성이라는 거하고 정체성 사이가 정당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두 개의 어떤 축 같은 거예요. 이 변화, 이 상에서 어디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이나 사회당 같은 거, 정체성의 압박을 쉽게 벗어날 수 없죠. 그런 데는 정체성의 압박이 조금 더 크다거나, 예를 들어서, 관직 추구나 이런 득표 추구가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는 정당 경우에는 훨씬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성의 압박에 쉽게 더 반응한다라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당도 이 두 가지 차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정체성은 정당을 처음 만들 때 정당이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초기 정당이 형성되는 과정은 수많은 진통인데 그 진통의 내용은 사실 열정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정당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세계관입니다.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동반되는 게 정당 현상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압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회사라는 뜻이든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정체성은 급진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당에 있는 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 정당에 있겠어요?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거나 정당을 그만두거나 하지. 그래서 설령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정된 체계를 통해서 수용할 때만 그 정당은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정당이 사회화의 주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건 정당이 그냥 어디 정당 중앙당 사무실이나 지구당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생활 세계 곳곳에서 존재해야 되고 곳곳에서 시민들을 형성하는 사회화의 교육자 역할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 정당이든 간에 정치사회든 간에 영자가 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 세대도 그 유사한 그 정당과의 일체감을 갖는 것이 승계되는 것.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취미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정당은 그 정당이 강할수록 정당 내 취미단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지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취미생활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취미생활을 위해서 몰려다니다 보면 조금 이따 뒤풀이도 하고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대화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정책인 의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금방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이래서 이제 정당 연구자들은 이 정당 일체감을 파티 아이디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아이디 비스름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진보당도 다 진보적인 어떤 정당들도 나름대로 그런 특징 같은 거를 문화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조금 알게 되는 변화를 피해가기 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아이들에게 영 데모크라시든 영 소셜리스트든 영 레이버라이시든 이런 표현이 가능해야 이게 이제 말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우리처럼 선거 때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정치가 이게 안정이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아직 민주정치 경험이 87년을 기준으로 하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자신의 생활 세계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그렇게 많이 안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도 조금씩 아마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당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당원이라는 개념이 당비 내야 되고 당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제 주권당원이 되고 또 당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에서도 별로 평판도 안 좋기 때문에 당원되는 것이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원이 되면 참여해야 되는 활동의 폭이 컸기 때문에. 근데 현대정당은 사실 그런 그런 당원은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 3인당 같은 경우 당원이 많았을 때가 200만이 넘었는데, 그때는 아마도 성인 인구의 절반이, 당원이었던 적이. 지금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약 제가 볼 때는 10만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3인당당. 다만, 3인당 지지자로서 3인당의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현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 내고 당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만 정당의 이제 당원이 아니라 이제는 소위 여기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제 당원 개념에는 그 정당의 파티 아이디를 갖는 사람도 이제는 당원으로서 분석을 하는 거지. 갑자기 당원이 줄었다고 해서 정당적 어떤 이 정당 정치적 기반이 사라졌다, 약해졌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 참여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정당과 개인 간의 문화적인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경쟁성을 이제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모든 행위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다른 정당과의 상호관계에서 끊임없는 연쇄적 상호작용을 계속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들은 끊임없이 이전 이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 더 적은 지지 상실을 더 적게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당은 자유롭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업종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르다라는 것. 정당은 독점 시장의 원리랑 가장 유사한 게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정체성을 빼고 독점적 시장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경쟁하겠다 그러면 그 정당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체성의 압박과 이 경쟁성의 압박 사이에서도 그래도 완전 경쟁적 시장으로의 변화의 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상의 변화와 경쟁성상의 변화가 양립 가능한 길을 정당은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이 양립하게 만드는 게 소위 정당의 활동가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정당들은 한편으로는 사회 부분을 대표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그 특정 계층이든 사고방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집단화하는 힘이 한편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힘들이 복수로 존재하고 이 복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유권자 시장이 비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계속된 갈등과 경쟁과 이 여러 가지 그 투쟁과 이런 요소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잘 된다는 건 정당들이 서로 중첩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표하는 부분이 잘 나눠서 대표하는 동시에 그러나 양쪽 모두 다 공익을 지향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이 더 공익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각자가 대표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면서 공익의 내용을 둘러싸고 경쟁할 때 그게 정당 정치가 잘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많이 말하는데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특징은 정당 간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정당 간 차이가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그 합의제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차이가 뚜렷하면 달리 말하면 마지널한 마켓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비어있는 시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조정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안 하면 사회를 너무 분열시키는, 사회는 분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가 거기서 살아나는 게 합의제 민주주의지, 모두가 다 합의제적인 문화를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강조하면 그건 합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일원적으로 만들면 사회는 그 의견의 범위 안에서 포함되지 않는 빈 공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면 정치가 사회를 소외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게 심하면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소요가 될 수도 있고 폭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의 힘은 나눠서 대표하는데 사회 전반을 넓게 다 이 통합할 수 있을 때 그게 정치의 힘이 구조적으로 강한 거지. 한 정당이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우위 체제가 안정되는 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에서도 보듯이 다당제든 정당도 안정된 건 좌우의 폭이 넓은 데가 안정되지. 우리처럼 대표하는 이념적 폭이 좁으면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게 정당 정치의 비밀이고 또 매력이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돌아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1야당의 민주당이 정당 관련된 정당 조직 관련된 개혁을 그간 가장 선도해 왔기 때문에 거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정당이 너무나 도구화된 관점으로 다뤄진다는 걸 금방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정체성의 기반, 정체성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자체도 하나의 통합된 또는 응집적인 어떤 팀이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한 구성 부분에 동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결집해야 되는데 이런 요소의 그 정당 개혁의 목표가 별로 없습니다. 정당을 바꾸고자 하는 대부분의 저기는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정당 개혁이 시끄럽게 이루어지지 정당을 통해서 사회를 골고루 대표하는 그런 다원적 어떤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소로 정당의 개혁을 말하는 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 안에서 정당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정당 개혁을 둘러싸고 서로 정당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대화 방법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트윗이나 SNS나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무슨 뭐 하는 뭐 공동의 저기 어떤 뭐 조정이나 규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외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을 동원하는 개혁을 하는 구조인 거지. 당 안에서 조직을 더 응집적으로 만들고 당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결집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혁의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이게 아주 되게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를 끊임없이 양극화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정당은 단단해야 단단하면서도 정당 간 차이가 있어야 정당 정치가 통합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정당이 단단하지 않으면 정당의 내부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엘리트들이나 활동가들은 자꾸 외부지향적이 됩니다. 외부지향적이 되면 내부에서는 싸움도 많아지고 내부는 공허해지는 내용 없어지게 되고 모두 다 SNS를 붙잡고 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요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사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연하게 경쟁적인 요소를 반응하려면 내부가 단단해야 됩니다.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야당도 그렇고 진보 쪽도 그렇고 내부를 단단히 하는 사람이 저는 승자가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유연하게 외부의 경쟁적인 압박에도 반응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사실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외부에 체계적으로 이 반응성을 보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정당 조직들이 다 우리 안이 지금 다 공허하고 마치 우리 안이 정당들 각자가 아니 정당 체계 같아요. 정당 안이 이 조직으로서 유기체적인 통합이 있는 게 아니고 유기체라는 건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이게 다 체계적으로 이 통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정당 안에 있는 세력들이 마치 정당 정적인 체계 같아요. 이러면 이게 정당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정당 조직은 조직다워야만 그게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정당 조직 안을 자꾸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그 경제를 신자유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가져다 준 결과가 우리 안에 그 경제 주체들 간에 경제에 대한 이렇게 헌신성도 줄고 비정규직 문제만 양산하고 갈등만 심화하듯이 이 유기체는 개방적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정당 안에도 하나의 세계처럼 거기에 잘 통합해야 될 다층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걸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개방도 사실
유능하게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외부자의 목소리가 그 정당을 늘 회집고 다니는 게 외부의 취약성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 점을 저는 꼭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자꾸 국민 모두를 향해서 개방하자고 하는데 정치는 계속 분열되는 것. 정당은 마치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고 나는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정치는 자꾸 몇몇 엘리트들의 어떤 사익추구 장처럼만 변화되는지 그 비밀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가 잘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당 개혁론이 지금처럼 누가 당직과 차기 대권에 유리한 투표 방법이나 선거 방법 가지고 싸우는 정당이 되면 정당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얘기를 적어놨는데 정당 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자신네들이 당권과 대권에 더 유리하게 접근하려고만 물론 이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정당 개혁의 모든 것이 되면 그 제도 개혁은 계속 둘러싼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당을 잘 만드는 개혁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집권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 향후 정부가 될 때 그 예비내각 아주 유능하게 되기 위해서 예비내각을 어떻게 잘 만들지 서민 삶을 시민사회 속에서도 잘 가이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강한 생활정당이 될지 그리고 함께 교육하고 연수받고 서로 참여하고 같이 바자회도 하고 하면서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만한 이런 문제에 원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당 개혁인데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안 말하는 것 오히려 다른데 이 당직과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만 가지고 지금 이 수년째 이 갈등을 벌이면서 정당 내부가 이 공허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면 정부는 시민 권력의 일부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라고 만약 말하면 정부가 지금처럼 소외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도 시민 삶을 잘 돌보기 위한 시민적 수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권위주의 때 국가 개념하고 별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지고 사람들의 일상세계 사이사이 속에 정부가 있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는 어떤 개인이 후보가 된 사람이 형식상으로 당의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선거운동도 캠프로 가고지 당으로 잘 안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청와대 안에만 계시지 이게 당을 통해서 이 정부를 유능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일상 시민 삶에 이렇게 좀 용해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는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은 민주화가 진짜로 그야말로 투표하는 것만 민주화가 된 거지 정부의 운영 방법, 정당의 생활 방법, 활동 방법, 사람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 이 모든 게 사실은 민주화가 아직은 필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민주화의 과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민주화의 과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도 여전히 민주화가 돼야 되고 정당 활동의 방법도 좀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거랑 좀 견적해서 생각하면 조금 재미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앞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소위 민주주의가 된다고 할 때 실제 무슨 변화가 있었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맨 첫 번째 변화는 행정부 또는 내각이 의회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내각 책임일 수도 있고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지는 거세됨.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에서 그 단계는 엄청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한 16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7세기 말까지가 17세기 말이면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에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의회에 책임지라는 얘기가 명예혁명의 중심 아니겠어요? 이 시간 이후도 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15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부라고 하는 관념 이후에도 그 책임 정부의 내용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에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왕이 이제 더 이상 나는 통치하지 않고 군림만 하겠다. 이제는 내각도 의회에서 형성하고 의회에 책임지는 것만 해라. 이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변화는 이제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에는 이 왕하고 이 조금 좀 머리 좋은 그 귀족 그 의원이 서로 잘 협의해가지고 내각을 계속 이끄는 겁니다. 선거랑 무관하게 이미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끼리 이 내각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그 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당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선거는 왜 하겠어요? 선거에서 집권당이 정부가 되는 변화를 갖는 겁니다. 이게 정당 정부입니다. 정당 정부하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지는 이 과정이 16세기 말, 좀 짧게 잡으면 17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19세기 말까지입니다. 그 변화 있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누구나 다 투표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나 보통 사람들을 조직한 대중정당이라는 게 충격이 온 거예요. 한 200년간의 경험에는 정당이 정치의 중심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내각이 의회에 책임진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의회의 다수당에 책임진다는 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고 나서 보통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 되고 정당에 가입하게 되고 그 정당들도 하층을 동원했는데도 표를 엄청 빨리 늘리게 되는 경험을 그 200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서 정부가 시민이 뽑은 의회에 책임진다는 생각의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선거에서 뽑힌 집권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생각이 우리 관념에서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뭐 수첩에다 써서 불러주시든 아니면 뭘 하시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가 돼야 될 때 두 가지 변화가 우리는 아직 사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그 200년 동안 갖춰야 될 의식상, 관념상, 문화적인 어떤 행태상, 전통을 만드는 것, 이것 없이 모두가 다 그냥 선거시장에 다 매달려 있는 구조를 우리는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자기를 시민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경험을 갖는 전환 과정을 하기보다는 선거에 사실 빨리 적응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옛날에 낡은 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정당 조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설령 부패와 이런 걸 동원 정치를 동반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빨리 깨진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당개혁은 정치를 잘하게 하고 정당을 잘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잘하게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방법이 정당의 조직적인 내용을 없애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최근의 변화 중에 제가 아주 참 놀라운 거는 선거를 해서 옛날에는 조직 담당이 사실 중요했습니다. 물론 현대 정치가 여론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역할이 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대선 캠프에 제가 볼 때 조직 담당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여론과 공중전만 있지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정치의 본질은 조직입니다. 제가 이 강의 첫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강조를 하듯이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신 분은 아주 부분 재미난 게 있는데 그 마키아벨리 시대도 그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술 변화의 시기고 그 갈릴레이가 있는 시대고 코페르니쿠스가 있는 시대고 하여튼 기술 발전이 엄청납니다. 전쟁에서도 이제는 포 없는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포병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군사 관련된 기술에서도 끊임없이 보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왜 보병의 중요성을 말하냐면 전쟁도 정치적 요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도 일반 대중의 흐름과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관념의 어떤 변화든 인식상의 변화등을 잘 예민하게 관측하지 못하면 전투에선 승리할진 몰라도
정치에서 패배하면 곧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병을 강조하는데 우리 정치에서 이제는 보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으면 옛날에는 선거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많은 동네는 그래도 좀 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선거가 있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선거가 있으면 그 택시 운전사도 아주 울상입니다. 택시 타는 사람도 없고 식당도 이제는 뭐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으러 옵니다. 그게 다 선관위 찍으러 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시민의 일상생활하고는 거의 유리돼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저는 참 좀 안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이렇게 일반 시장처럼 뭐 입출입이 자유로운 아주 나이스한 시장이 아니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사회의 다른 큰 이익들이 좀 절제하게 만들어지는 게 대중정치의 매력인데 우리는 이제는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적 열정이 이렇게 있어서 선거 때마다 이게 좀 일반 시민들 눈치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경제 권력이나 뭐 이렇게 행정 권력이나 이들이 별로 그렇게 절제당하지 않는 저는 선거가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을 바꾸는 건 조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정당 조직이 왜 끊임없이 변했겠습니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변하는 겁니다. 정당 조직은 바뀌는 건 강해지기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유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대중적이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이제는 당원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당과 결속력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대충 나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당 지지자로서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민주정치가 심화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페이지에 보면 정당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정당은 가장 오래된 정의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인식의 방법을 갖게 되는 것. 근데 이게 민주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들 사이에 좋은 이견과 대화가 있는 것이 민주정치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그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화롭고 안정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안에 그걸 수용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바라보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화되면 배타적인 이념성을 갖고 상대를 부정하려고 하는 혁명적 열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대정치, 민주주의가 심화되면 혁명적 열정은 혁명적 세계관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계관을 강하게 갖는 게 민주정치를 한다고 할 때 위험하지 전혀 않다라는 건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사회를 아까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사회를 오히려 더 넓게 통합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면 개인과 정치 사이에는 그냥 구경꾼만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래도 어느 한 특정 정당에 강하게 결속되면서 그 정당의 대표들은 제도 안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나는 그 정당의 세계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게 현대민주주의의 요체지. 이게 약해지면 정당이 그 민주주의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다못해 그 영국의 옛날 보수적인 정치인인 디즈렐리조차도 정당은 단단히 조직된 의견 덩어리라고 본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의견들의 정치입니다. 의견들의 정치는 뭐예요? 이견입니다. 이견에 살아 숨쉬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다른 견해 속에서도 나는 비록 불편하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견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견이 허용 안 되면 그거요, 좋은 문학 작품도 안 나오고 겨우 나오는 건 권위에 대한 야지 놓는 이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견이 허용돼야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왜 권력의 다원성을 말하냐? 생각이 다르면 죽지 않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른 애도 불구하고 나를 탄압한다 그러면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다른 권력 집단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게 현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정당은 하다못해 제가 여기 적어놓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건 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학 이론으로도 정당 정치를 분석한 사람조차도 정당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팀이자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체라고 봤다라는 것. 하다못해 경제학적 방법으로 정당을 보려고 했던 사람도 정당은 그 단위 자체는 단단해야만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체계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정당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당들로 구성된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앞선 나라들의 경험에서 정당이 되었던 거는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지역도 있고 계층도 있고 이념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기민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그 큰 나라들 중에서 보수 정당은 기민당이 가장 큰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는 왈론 지역하고 플레미시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똑같은 사회당이 있더라도 왈론 지역 사회당이 있고 플레미시 지역 사회당이 달리 있을 정도로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뭐 스페인을 보더라도 뭐 바스크가 있고 안달루시아가 있고 카탈루냐가 있고 그 지역마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외신에서 뭐 바스크 뭐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어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영국도 이번에 이제 스코틀랜드 문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스코틀랜드도 이제 영국에 통합된 지 갓 300년이 조금 넘은 겁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의 그 정책 결정을 대표하려고 하는 지역 정당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이념적인 차이로 정당이 된 데도 있고, 이제는 생태나 정보 주권 같은 거를 이 새로운 가치로 내걸면서 녹색당이나 해적당의 실험도 있는 게 이제 정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당은 사회적으로 어필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다 정당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미난 질문은, 근데 왜 우리는 다르게 정당이 안 되겠을까? 왜 우리는 종교정당이 없을까? 우리 지금 있는 정당들을 지역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뭐 무슨 이념적인 정당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도 한번 따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가 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차이도 조금 있고, 뭐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정당적 요소도 뭐 없는 것은 아니고, 뭐 그렇지만 넓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정당이 있다는 얘기는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정치 동원을 하는 정당이 있을 때 지역 정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중앙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자치, 분리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지역 정당인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누가 중앙 권력을 잡고자 하는가를 지역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유럽과 같은 문화적인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특징, 국가에 있습니다. 집권당도 국가에서 파생된 정당이고, 야당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 권력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 국가에 매달려 있는 정치 구조입니다. 이게 몇 번은 그 구조에 도전도 하고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구조 뱅뱅뱅뱅 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정당 정치가 그 구조로부터 사회 쪽에 뿌리를 많이 내려줘야, 그래야 국가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권력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가 숭숭숭숭 국가라고 하는 범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국가도 부드러워질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국가는 사회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좀 사실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당도 그 강한 국가에 이렇게 동동동동 매달려 있다라는 것.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에 거울 이미지처럼 붙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당을 좋게 만든다는 것, 국가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돈도 나오고 지지 기반도 나오고 사회로부터 재미도 있고 참여의 열정도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도 민주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민주화 과제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제 대표를 투표로 뽑는 거 말고 국가도 민주화해야 되고, 노동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익이 결사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민주화되고, 아직 앞선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겪은 걸 우리는 역순으로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주의의 문화적, 사회적, 조직적, 구조적 이 변화는 우리도 똑같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정당 체계 이론과 관련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정작 재미난 건 뭐냐면 이념도, 문화도, 종교도, 지역도, 가치도 정당이 됐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당이 됐던 요소들, 정당이 됐던 갈등 요소들이 어떤 거는 지속되고 어떤 거는 지속되지 않거나 또 어떤 거는 지속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이 달라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점점 종교, 이념, 문화, 지역, 가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은 정당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갑니다. 이게 정당의 정당체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당 그러면 이제 김인당 보고 종교정당이라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중도 우파 정당 보통 이렇게 김인당 안에 캐소릭과 신교 간의 갈등 당연히 이들 나라들 종교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왜 없겠습니까? 이제는 그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대개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이 공통의 어떤 이 통일성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일랜드 영화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일랜드 관련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화 중 인기를 많이 끌었던 영화도 있으니까 아일랜드 정치의 중심은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정당들이 희한한 이름들 피아나 게일, 피아나 페일 이런 이름으로 정당들이 있는데 이 정당들도 이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이 정당들의 차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적인 차이도 점점 줄어갑니다. 여기서 이념적이라는 건 옛날식 이제 혁명이나 이런 좀 완고한 그런 세계관이랄까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차이도 점점 줄어갑니다. 당연히 지역적인 차이도 줍니다. 뭐가 지배적이냐? 사회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20년대에 완성됩니다. 유럽 경우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920년대에 유럽에서 정당적 차이를 동원했던 갈등 요인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문제, 달리 말하면 계층적인 문제가 정당 체계를 설명하는 가장 챔피언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일이고, 이거를 이제, 이 정당 이론가들은, 정당대 안의 구조가 결빙됐다는 거예요. 결빙됐다는 건 뭐겠어요? 딱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이론입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였던 그 세이머 립셋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슈타인 로칸이라는 사람은 유럽 출신 사람. 이 두 사람이 논문을 통해서 너무나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다 1960년대 논문을 썼는데 1960년대에 보니까 서유럽의 정당들은 사실상 1920년대에 있는 그대로더라는 겁니다.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빙명제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을 말하면서 이게 정당 이론의 사실 절반 정도 차지해요. 아 정말? 그러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가나? 이게 이제 이 이론의 이를 둘러싼 논쟁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여기 요소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럽에서 정당이 됐던 거는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적인 투쟁이 정당을 만든 요인이 있고 종교적인 차이가 정당이 만든 요인이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도 정당적 차이를 만든 요인이 됐는데 이런 요소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경제적인 갈등을 둘러싼 계층적 좌우로 그 나머지 종교 이런 요소들이 다 수렴돼 버린 겁니다. 이제는 종교정당으로 얘기할 때 김인당 어느 나라도 그거는 진보정당의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는 다 중도 우파 정당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년대에 이제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잘 보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제는 노동당의 텃밭이 되는 겁니다. 독일도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3인당이 강한 지역이 있고 기민당이 강한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년대 이 결빙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유럽에서 정당 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거는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의 변화를 꼭 누적해온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갈등은 역시 계층 갈등이라는 거고 이거는 역시 현대 민주주의가 다 자본주의 위에서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제는 종교적 차이나 지역적 차이나 이런 것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이나 이 어떤 집단적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역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갈등 구조가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 이게 이제 이 립센 로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작업이랄까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론에 대한 이제 도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도전의 내용은 선거를 거듭하면서 보니까 선거에서 전에 같은 정당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빙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해빙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론이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익숙한 있는 게 있어요. 이 20년대는 산업화 시대의 갈등이고 이제는 탈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기 산업사회 또는 탈산업사회의 갈등이 정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은 끝났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70년대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이 이론을 말했던 사람의 이제 후계에 가까운 사람이 그들과 이제 아주 멋진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의 요체는 뭐냐면 안 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립센 루칸이 말했던 거는 계층균열입니다. 계층균열이 정당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이 이념적인 배열 구조 안에 국가의 경제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재분배정책을 둘러싸고 배열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건데 이때 말하는 계층균열은 좌우라고 하는 블록을 가리키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이제는 20년대 갈등이 끝났고 만약에 새로운 갈등이 있다 그러면 유권자의 투표 행태가 좌 블록에서 진보 블록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거나 한다 그러면 이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블록 안에서의 이동이라고 그러면 이 갈등은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첫째 전체 정당들 사이를 사람들이 이 정당 찍다 저 정당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찍은 정당하고 이번 선거에 찍은 정당이 다른 이걸 만약에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유동성의 크기는 1970년대보다 오히려 20년대가 더 높더라. 그러니까 높다고 해서 곧 해빙되고 결빙되고 이걸 말하는 거는 지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블록 안에서의 유동성하고 블록 사이를 넘나드는 유동성 사이를 조사해 보니 블록 안에서의 유동성이 대부분이지 블록 간 유동성은 점점점 오히려 줄고 있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선거 때마다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갈등의 기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계층 갈등이 지배적인 것은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만 같은 블록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을 기준으로 말하면 진보 블록의 3인당의 헤게모니라든가 3인당의 영향력이 3인당의 권위가 그 블록 안에서 줄어서 우리 녹색당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쟤네들 집권하고 나더니 조금 좀 그래. 이런 정서가 늘어서 그 주변의 정당들이 느는 것. 이런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당들도 여전히 3인당을 대체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도 정당을 이제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민주대 반민주가 어떻고 통일 문제를 둘러싼 뭐가 어떻고 이런 요소들도 물론 한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긴 하겠지만 정당이 사회를 넓게 대표하면서 사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당 정치의 민주적 역할이라 그러면 정당 간의 차이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중심이 돼서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민주대 반민주로 싸우는 것은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라죠.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싸우는 것이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인 건 우리 그 압박으로부터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이 할 일은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로 따지면 동유럽 이런 데가 한국 엄청 잘 사는 줄 압니다. 서유럽 친구들도 한국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이 죽일 놈 살릴 놈으로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게 사회의 거시정책을 잘 관리해내는가를 둘러싸고 싸움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될 때가 우리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이 사회적인 갈등에 진짜로 좀 평화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점점 늘리게 되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500년 전에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부자와 빈자의 싸움인 건 영원한 갈등입니다. 그건 어디나 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정의로운지를 다투는 게 공익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갈등을 아무리 말해도 수많은 차이들도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는 양립 가능합니다. 대개는 사회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진보적이고 환경 문제에서 조금 진보적이고 조금 발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좀 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의 더 중요성을 보수적으로 강조하는 건 그거는 어디나 다 하나의 경향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역시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낸 갈등을 정당들이 잘 나눠서 대표하면서 통합적으로 그걸 관리해줘야만 사회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성운동도 환경운동도 수많은 어떤 이런 무슨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도 그 주변에서 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새정치의 도전입니다. 지금 6페이지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새정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중심 돼서 한 건데 원래 정치학에서 새정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통적인 좌우에 이것도 역시 20년대 물질주의나 산업화의 논리가 아닌 반권위, 생태, 환경, 여성, 인종, 문화적인 탈물질적인 가치의 충격이 새로운 유권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이게 원래 말하는 새정치입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새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그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학적으로 보면 헌정치로 가시겠다는 얘기나 똑같고 원래 새정치도 본인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대우 제대로 못 받는 거 원래부터 사실 그분이 말했던 가치는 옛날식으로 정치학 안에서 헌정치를 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기성정치보다 나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새자를 쓴 건데 정치학 안에서 원래 새정치는 이제 이런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충격이 컸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68혁명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도전이 있었고 이게 이제 신좌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면서 소위 전통 좌파 안에서도 이제 갈등도 만들어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가치를 이제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치, 새로운 가치가
정당 체계를 변화시킬 만한 정도의 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강력했는데 정당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유권자의 비중에서 가장 클 때는 이 피터 마이어라고 하는 이 정당론의 이제 또 다른 대가가 말하는 거는 맥시멈 한 17%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충격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17%가 맥시멈 했던 이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기존 정당 안으로 분산적으로 용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그린이라고 불리는 녹색당의 도전이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사실 이 유럽 정치를 활력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그 계기이기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독일 빼놓고는 사실 집권의 경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일도 집권을 했는데 집권이 곧 쇠퇴의 순간입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독일이 제가 기억하는 한 녹색당이 한 석도 못 얻었어요. 이게 이제 이 피터 마이어 얘기대로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정당이 되고자 하는 도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존 정당에 적응될 수 있는 이슈인지 기존 정당 체계를 확 바꿀 만한 그런 건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여전히 유럽은 자본주의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20년대 말은 이 갈등 구조는 잘 안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돌아봐도 여전히 기민당, 삼인당, 노동당, 뭐 무슨 보수당, 뭐 사회당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사이에 뭐 세계화의 충격도 오고 뭐 무슨 뭐 유럽에서 폭동도 여러 번 있었고 하지 뭐 무슨 그 금융위기도 있고 동유럽에서의 뭐 유사 전쟁적 어떤 갈등도 있고 했지만 정당 체제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다시 그래서 이제 강조해야 된다. 한국의 정당 구조의 미래는 뭐냐? 우리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빈부격차를 정당들이 어떻게 나눠서 효과적으로 다툼할 건지를 피해갈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확실하게 이들이 정당 대안으로서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 범위 안에서는 꽤 오래가는 유권자 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진보파들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런 뭐 노동조합이나 이쪽에 갖는 권위주의성 이런 거 싫어하고 집단주의적인 이런 거 싫어하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어떤 취향 그러면서도 약간 반권위적이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훨씬 진보적이고 또 인종 문제나 뭐 이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 집단은 확실히 형성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안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생태 정책 이런 거로만 아니라 이제는 이 확실히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 전통적인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도 자본주의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계층 구조 안에서도 새로운 문화 양식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는 조사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인상적으로 보면 이 새정치 영어로 새정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새로운 문화적 어떤 이 진보적 경향을 갖는 유권자 집단은 제가 생각할 때도 10% 정도 안팎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사모적인 현상의 일부에도 저는 그런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촛불 집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정당은 싫고 뭐 국가도 싫고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약간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고 또 뭐 이런 요소들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미국 정치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리베랄이라고 불리는 이들 두 세력이 다 합쳐져야 공화당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인종, 뭐 반권위적인 어떤 이런 요소를 갖는 소위 라떼 리베랄이라고 불리는 라떼 좋아하는 지식층 민주당 진보파들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세력하고 표를 모아줘야 그게 승리할 수 있는 50%를 넘는 대선에서 그 힘이 된다는 것.
우리도 이 요소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